서울의 밤하늘은 값비싼 보석처럼 인공적인 빛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강남의 최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박태진 사장의 저택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그 어떤 별보다도 더 밝게 빛났다. 오늘은 박태진 사장의 환갑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다. 정원에는 수십 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대한민국에 내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과 유명인들이 모여 값비싼 샴페인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부와 명예, 그리고 화려한 인맥까지. 박태진 사장은 자신의 인생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만끽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연회의 한구석 주방과 연회장을 바쁘게 오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이 집안의 사위였다. 3년 전 박태진의 외동딸 박민서와 결혼한 그는 오늘 밤 주인공의 사위라는 직함이 무색하게도 마치 고용된 일꾼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몸에 걸쳐진 낡은 정장은 주변의 명품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빛을 발했고 그의 손은 손님들의 빈잔을 채우고 접시를 나르느라 쉴 틈이 없었다. 어이 강서방, 이쪽 테이블 술이 비었잖아. 뭘 하고 있는 거야? 빨리빨리 움직여. 목소리의 주인은 장인인 박태진이었다. 그는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지훈을 하대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지훈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는 무거운 샴페인 병을 들고 테이블로 향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3년간 이런 식의 무시와 경멸은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는 원래 자동차 정비사였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낡은 차들을 고치는 것이 그의 직업이었다. 박민서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다. 길게 차가 고장나 곤란해하던 그녀를 도와준 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민서에게 그는 첫눈에 반했고 그녀 또한 지훈의 성실하고 묵묵한 모습에 끌렸다. 집안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사랑을 믿고 결혼을 강행했다. 하지만 현실은 동화가 아니었다.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지훈을 향한 처가의 멸시는 노골적으로 변했다. 장모 최은임의 여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사위는 그냥 기름쟁이야라며 한숨을 쉬었고 처남 박진우는 대놓고 그를 거지라고 불렀다. 그들은 지훈의 가난과 낮은 신분을 집안의 수치로 여겼다. 오늘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훈이 샴페인을 따르자 박태진의 한 친구가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아냥거렸다. 박 사장 사위 한 명은 정말 잘 뒀어. 이렇게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요즘 젊은이들 같지 않게 말이야. 그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칭찬을 가장한 조롱이었다. 박태진은 껄껄 웃으며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어떤 따스함도 담겨 있지 않았다. 허허 뭘. 이놈이 다른 건 몰라도 몸 쓰는 건 잘하거든. 저렴하게 부려먹기 딱 좋지. 주변에서 폭소가 터져 나왔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지만 그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마음속에서 더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내 민서를 찾았다. 그녀는 다른 테이블에서 친구들과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이 잠시 지훈과 마주쳤다. 그 눈에는 미안함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당하는 수모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녀 또한 이 거대한 가식의 연극에 갇힌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선물 증정식이었다. 박태진의 사업 파트너들과 친구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값비싼 선물들을 내놓았다. 스위스 명품 시계 최고급 양주 골프 회원권, 심지어는 외제차, 키까지 등장했다. 박태진은 선물이 공개될 때마다 과장된 감탄사를 내뱉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마침내 모든 사람의 순서가 끝나고 사회자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박태진 사장님의 사위이신 강지훈 씨의 선물이 있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로 쏠렸다. 비웃음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저 가난한 정비사가 과연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었다. 지훈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성스러운 손길로 여러 번 닦아낸 듯 은은한 광택이 흘렀다. 그는 천천히 박태진 앞으로 걸어가 상자를 내밀었다. 장인어른 환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태진은 마지못해 상자를 받았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그는 상자를 열어보기도 전에 이미 그 내용물을 경멸하고 있었다. 상자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낡아 보이는 회중시계 하나가 들어있었다. 시계는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세월의 흔적으로 곳곳이 변색되어 있었고 체인은 닳아 있었다. 순간 정적을 깨고 처남 박진우의 비웃음 소리가 터져 나왔다. 푸아, 이게 뭐야? 고물상에서 주워온 거야. 형씨, 제정신이야. 오늘이 무슨 날인 줄은 알고 이딴 쓰레기를 선물이라고 내밀어. 박진우의 말이 기폭제가 되었다.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태진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이 시계가 자신의 명성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했다. 강지훈,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건가? 내 황합잔치에 이런 고물을 들고 와서 망신을 주다니. 지훈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소란스러운 연회장에서도 이상하게 똑똑히 들렸다. 장인어른, 그 시계는 그냥 고물이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젊은 시절 아버님께 물려받으셨다가 잃어버리셨던 바로 그 시계입니다.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전국을 수소문해서 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달간 밤을 새워가며 제 손으로 직접 수리했습니다.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해서 다시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말에 박태진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는 시계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시계 뒷면에는 희미하게 그의 아버지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젊은 시절 사업 자금이 필요해 전당포에 맡겼다가 결국 찾지 못했던 아버지의 유품이었다. 그는 완전히 잊고 있던 과거의 조각이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은 것도 잠시 주변의 시선이 그를 다시 현실로 끌어당겼다. 여기서 가난한 사위가 준 낡은 시계를 받고 감동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신의 체면이 뭐가 되겠는가. 그는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박진우가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며 다가왔다. 술이 웃기지 마. 내 놈 같은 기름쟁이가 뭘 안다고. 시계를 수리해 그냥 고물을 주워와서 그럴듯하게 둘러대는 거겠지. 박진우는 지훈의 손에 들린 상자를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나무 상자와 회중시계가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다. 시계의 유리 덮개가 산산조각 났고 애써 맞춘 시계바늘이 힘없이 축 늘어졌다. 지훈이 6개월간 찾아 헤매고 한 달간 밤을 새워 되살린 시간이 단 한순간에 박살나버렸다. 연회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지훈은 부서진 시계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박진우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어쩌다 보니 그랬네. 근데 뭐 어때? 어차피 쓰레기였잖아. 야, 강지훈, 네가 선물한 쓰레기니까 네가 치워야지 뭐 해. 빨리 줍지 않고.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폭발할까? 아니면 언제나처럼 굴욕을 삼키고 무릎을 꿇을까? 지훈은 천천히 허리를 숙였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과 멈춰버린 시계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주워 담았다. 날카로운 유리가 손바닥을 찔러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절규보다도 더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파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텅 빈 저택에는 박씨 가족과 지훈만이 남았다.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장모 최은희였다. 그녀는 지훈 앞에 흰 봉투 하나를 던졌다. 봉투는 두툼했다. 이게 뭔지 알아?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최은희는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말했다. 내 놈에게 주는 위자료야. 아니, 퇴직금이라고 해야 맞겠지. 3년 동안 우리 집에 붙어서 기생하느라 고생 많았다. 박태진도 거들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말했다. 오늘 일로 확실해졌네. 자네와 우리는 사는 세계가 달라. 자네는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아니, 짐 덩어리일 뿐이야. 민서의 앞길을 막지 말고 이제 그만 사라져 주게. 지훈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순종적인 사위의 눈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차갑고 고요했다. 그는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내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 씨, 당신 생각은 어때? 민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남편과 가족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부모님의 서슬 퍼런 시선 아래 그녀는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지훈에게 가장 아픈 비수가 되어 날아와 꽂혔다. 알겠어. 지훈은 짧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피가 묻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쥔 부서진 시계를 품에 넣었다. 그것이 그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유일한 것이었다.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갔다. 박씨 가족은 누구도 그를 붙잡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철컥.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지훈은 그 폭풍우 속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는 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에 그리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자신의 연약한 과거에 마침표를 찍었다. 빗물은 그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새장에서 풀려난 맹수처럼. 폭우는 강지훈의 초라한 정장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끄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는 박씨 가족의 저택에서 멀어질수록 걸음걸이가 달라졌다. 지난 3년간 굴욕에 길들여져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고 땅만 보던 시선은 정면을 향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아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정비사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세상을 호령하는 자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허름한 자신의 정비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택시를 잡아타고 서울의 또 다른 심장부 여의도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흠뻑 젖은 그의 행색을 보고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지훈이 말없이 내민 몇 장의 지폐에 금세 입을 다물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여의도에서 가장 높고 호화로운 주상복합 빌딩 더 스카이 팰리스 앞이었다. 일반인은 출입조차 엄격히 통제되는 곳. 지훈은 익숙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보안 요원이 그를 막아서려 했지만 지훈의 눈과 마주친 순간 알 수 없는 압박감에 몸이 굳어버렸다. 지훈은 아무런 제지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그가 누른 층은 최상층 단 한 세대만을 위한 펜트하우스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3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얇은 먼지층이 내려앉은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다. 내부는 최소한의 가구만으로 꾸며져 있었지만
하나하나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명품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박씨 가족의 저택에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도시 전체를 발 아래에 둔 듯한 압도적인 풍경이었다. 지우는 흠뻑 젖은 낡은 정장을 경멸하듯 벗어 던졌다. 바닥에 아무렇게나 떨어진 옷가지들은 그가 지난 3년간 연기해온 강지훈이라는 인물의 허물과도 같았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유약한 사위가 아니었다. 균형 잡힌 근육질의 몸, 그리고 그 위를 수놓은 수많은 흉터들. 어떤 것은 날카로운 칼에 베인 자국이었고 어떤 것은 총알이 스쳐 지나간 흔적이었다. 이 흉터들은 그가 겪어온 치열한 전쟁의 역사이자 그의 진짜 신분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다. 그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드레스룸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수십 벌의 최고급 맞춤 정장과 실크 셔츠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지나쳐 가장 안쪽에 있는 검은색 실크 가운을 꺼내 걸쳤다. 그리고는 서재로 향했다. 거대한 흑요석 책상 위에는 단 하나의 물건, 바로 검은색 위성 전화기만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수화기를 들었다. 3년 만의 통화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격한 흥분을 냈어 억누르는 굵고 충성심 가득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죽은 용왕이시여, 드디어 연락을 주셨습니까? 목소리의 주인은 최 장군 지훈의 가장 충실한 부하이자 그가 이끄는 비밀 조직 용문 롱맨의 인자였다.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 장군, 죽은 명을 내리시옵소서. 지난 3년간 용문의 모든 전사들이 주군의 귀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3년간의 잠은 끝났다. 용문을 깨워라. 그 한마디에 최 장군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마침내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즉시 모든 용문 지부에 최고 등급 경계 태세를 발령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어디입니까? 지우는 잠시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박씨 가족의 오만방자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태상건설 박태진. 지훈의 입에서 나온 이름에 최 장군은 의아해했지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다. 용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죽은 태상건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지훈이 말하는 동안 펜트하우스의 벽면 하나가 거대한 스크린으로 변하며 태상건설의 재무제표주가 동양 주요 프로젝트 현황, 그리고 박태진 일가의 모든 개인 정보가 실시간으로 떠올랐다. 태상건설의 모든 은행 여신을 동결시켜라. 해외 자금줄도 차단해. 지금 당장. 그리고 여의도에서 진행 중인 피너클 프로젝트 계약 파기시켜. 위약금은 우리가 물어주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멈춰. 지훈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내용은 태상건설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것들이었다. 최 장군은 즉시 자판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명령을 수행했다. 죽은 명령 수행 중입니다. 3분 안에 태상건설의 모든 자금 흐름이 마비될 것입니다. 피너클 프로젝트의 발주처인 블루스톤 캐피탈의 대표는 우리 사람입니다. 즉시 계약 파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진우.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가워졌다. 그놈이 그림자 독사 놈들에게 진 빚이 있을 거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날이 밝기 전에 모두 회수해. 뼈와 살을 분리해서라도 받아내도록. 그림자 독사는 서울의 뒷골목을 지배하는 악명 높은 사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들 또한 용문의 하부 조직 중 하나였다. 최 장군의 목소리에 비릿한 미소가 섞였다. 알겠습니다, 주군. 그 하찮은 벌레에게 용문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훈은 품에서 피 묻은 손수건에 쌓인
부서진 회중시계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스위스 제네바의 장인 에릭 바페론을 찾아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그를 이곳 서울로 데려와 이 시계를 원래 모습 그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복원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주군, 통화가 끝났다. 지훈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가 명령을 내린 지 불과 몇 분. 거대한 스크린의 한쪽에서 태상건설의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하는 그래프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수십 개의 암호화된 메시지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용문의 조직원들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기계가 굉음을 내며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죽은 듯이 살았던가? 그것은 그의 스승이자 선대 용왕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다. 진정한 힘은 힘을 쓰지 않는 데서 나온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느껴보아라. 그때 비로소 너는 진정한 왕이 될 것이다. 그는 스승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봉인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왔다. 자동차 정비사 강지훈의 삶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수행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사랑을 만났고 동시에 인간의 가장 추악한 속물근성과 오만함도 목격했다. 그리고 오늘 밤 박씨 가족은 그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잠자는 용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었다. 용의 심장에 박혀있던 영린 니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지훈은 배가서 최고급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그는 유리잔을 들고 다시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은 지훈에게 다르게 보였다. 저 반짝이는 불빛 아래 수많은 인간들이 울고 웃고 사랑하고 배신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모든 것을 조율하는 지휘자가 될 터였다. 창문에 비친 그의 모습 위로 거대한 용의 형상이 어른거리는 듯했다. 더 이상 굴욕에 찬 사위는 없었다. 오직 냉혹한 복수를 예고하는 제왕 용왕만이 서 있을 뿐이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부서진 회중시계처럼 박씨 가족의 운명에 대한 사형 선고서처럼 보였다. 아침이 오면 세상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박씨 가족의 저택에는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다는 듯이 화창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다. 식탁에는 호텔 조식 뷔페가 부럽지 않을 만큼 호화로운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어젯밤 강지훈을 내쫓은 후 가족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밝아져 있었다. 마치 집안의 해충을 박멸한 듯한 후련함이 감돌았다. 아, 속이 다 시원하네. 그놈이 없으니 집안 공기부터가 달라. 최은희 여사가 우아하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말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민서야, 이제 너도 그 거지 같은 놈은 잊어버리고 엄마가 주선해주는 좋은 남자들 좀 만나봐. 검사나 의사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겠니? 박민서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과 죄책감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가족들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 박진우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입에 밀어 넣으며 비아냥거렸다. 그 자식 지금쯤 비 맞은 생쥐꼴로 정비소 구석에 처박혀 있겠지. 꼴 좋다. 감히 우리 집안을 넘봐. 박태진 사장 역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이제 골칫덩어리도 치웠으니 사업에만 집중하면 되겠군. 여의도 피너클 프로젝트만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우리 태상건설은 국내 10대 건설사 반열에 오르게 될 거야. 그들은 자신들의 오만함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다가올 미래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 빠져 있었다. 그들에게 강지훈은 이미 과거의 불쾌한 기억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태산건설 사장실.
박태진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대고 시가를 피우며 여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여의도 피너클 프로젝트의 조감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의 성공 신화에 정점을 찍어줄 야심작이었다. 그때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려왔다. 사장님, 블루스톤 캐피탈의 아시아 지부장님이 긴급 통화를 요청하십니다. 블루스톤 캐피탈은 피너클 프로젝트의 최대 투자자였다. 박태진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다. 존슨 씨,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십니까? 프로젝트에 관해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박 사장님, 죄송하지만 나쁜 소식입니다. 본사의 글로벌 투자 전략에 급작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귀사와의 피너클 프로젝트 계약을 즉시 파기하게 되었음을 통보합니다. 내무, 무슨 말씀이십니까? 존슨 씨, 농담이시죠?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종 결정이며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은 저희 쪽에서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관련 서류는 곧 이메일로 발송될 겁니다. 잠깐만요. 이유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박태진이 절규하듯 외쳤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뚜뚜 하는 무미건조한 신호음만이 들릴 뿐이었다. 전화가 끊긴 후에도 박태진은 한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회사의 명운이 걸린 프로젝트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 되어버린 것이다. 우와... 그는 들고 있던 수화기를 벽에 집어 던졌다. 최고급 원목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서류를 찢어 발겼다. 그의 성공 가도에 갑자기 거대한 절벽이 나타난 것이다. 한편 박진우는 강남의 한 명품 시계 매장에서 거들먹거리고 있었다. 이봐 이거, 지난번에 봐뒀던 거 포장해줘. 그가 가리킨 것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금장 시계였다. 어차피 아버지 회사 돈으로 사는 것이었기에 그는 가격표를 보지도 않았다. 하지만 점원이 그의 카드를 받아들고 잠시 후 곤란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손님 죄송하지만 카드 한도 초과라고 나옵니다. 뭐 한도 초과? 내 카드가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박진우는 길길이 날뛰며 소란을 피웠다. 그는 다른 카드 몇 개를 더 내밀었지만 결과는 모두 똑같았다. 망신을 당한 그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매장을 뛰쳐나왔다. 그가 분을 사귀지 못하고 길가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였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그의 앞뒤를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험상궂은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의 모습은 평범한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잘 훈련된 포식자의 살기가 느껴졌다.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박진우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박진우 씨, 맞으시죠? 그림자 독사에서 왔습니다. 박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도박으로 거액의 돈을 빌렸지만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네, 내가 알아서 갚는다고 했잖아.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의 채권은 저희가 양도받았습니다. 이제 저희와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남자는 손짓했다. 양복 사내들이 일제히 박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아, 이거 놔.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박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힘없이 차에 질질 끌려 들어갔다. 주변의 행인들은 겁에 질려 못 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같은 시각 최은희 여사는 청담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모님들과 브런치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는 어김없이 딸을 그 거지 같은 사위에게서 해방시켰다며 자랑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제 우리 민서도 좋은 집안으로 시집 보낼 일만 남았어요. 호호호. 그녀가 계산을 하기 위해 카드를 내밀었을 때 박진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 모든 카드가 정지된 것이었다. 당황한 그녀의 귀에 주변 사모님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머, 저기 좀 봐. 방금 뉴스 속보 떴어. 태상건설 여의도 프로젝트 무산됐대. 어머나, 정말 그것만 믿고 주식 산 사람들 다 망했겠네. 아까부터 전화가 불티나더니 박진우 씨가 길거리에서 사채업자들한테 끌려갔다는 소문도 돌던데. 저 집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시선이 최은희에게 쏠렸다. 동정과 비웃음이 섞인 눈빛. 그녀가 평생 남들에게 던졌던 바로 그 시선이었다. 최은희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녀는 결국 친구에게 돈을 빌려 계산을 하고는 도망치듯 센 레스토랑을 빠져나왔다. 그날 저녁 박씨 가족의 저택은 초상집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박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고 최은희는 히스테리를 부리며 울부짖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란 말이야. 회사도 망하고 당신 체면도 망하고 이제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시끄러워.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박진우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엉망으로 얻어맞아 퉁퉁 부어 있었고 값비싼 옷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진우야, 너 괜찮니? 최은희가 달려가 아들을 부축했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그놈들이 내일 정고까지 빚 전부 갚지 않으면 신체 포기 각서대로 하겠다고. 그 순간 가족들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명예, 부, 그리고 미래까지도. 박태진은 무너지는 회사를, 최은희는 산산조각난 허영심을, 박진우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빚을 떠올리며 절망에 빠졌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모든 재앙의 시작이 자신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은 그 가난한 사위 강지훈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사나 원한을 품은 다른 누군가를 의심하며 서로를 탓할 뿐이었다. 2층 복도에서 박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어젯밤 폭풍우 속으로 사라지던 남편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다. 그리고 불현듯 섬뜩한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는 그저 평범한 정비사일 뿐인데.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흘렀다. 박씨 가족에게 그 며칠은 지옥과도 같았다. 태상건설은 결국 부도 처리되었고 채권단이 들이닥쳐 회사의 모든 자산을 압류했다. 화려했던 저택에도 법원에서 보낸 집행관들이 다녀가며 곳곳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한때는 성공의 상징이었던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이 이제는 경매에 넘어갈 날만 기다리는 흉물처럼 보였다. 박태진은 매일같이 술에 절어 살았다.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만 했다. 그는 수십 년간 다져온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청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외면뿐이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는 비정한 현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최은하이는 매일같이 남편을 원망하며 악을 썼고 박진우는 그림자 독사의 협박에 시달리며 방 안에 틀어박혀 폐인처럼 지냈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오직 박민서만이 무언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 모든 재앙이 너무나도 시기적절하게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어났다는 의심.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회사가 단 며칠 만에 무너지고 오만방자하던 오빠가 쥐구멍에 숨은 생쥐처럼 벌벌 떠는 이 상황. 이 모든 것이 남편 강지훈이 집을 나간 직후에 시작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는 평범한 정비사였던 남편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는 항상 조용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처가의 멸시와 조롱 속에서도 그는 늘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것이 정말 그의 본 모습이었을까? 아니면 거대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이었을까?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났다. 민서는 결국 차를 몰아 지훈이 일하던 낡은 정비소로 향했다. 이미 문을 닫은 정비소는 을씨년스러웠다. 먼지와 기름때가 뒤섞인 익숙한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그녀는 안으로 들어가 지훈이 쓰던 작업대를 살펴보았다. 널브러진 공구들과 낡은 부품들. 모든 것이 그가 정말 평범한 정비사였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언가 있을 거라는 강한 직감에 이끌려 그녀는 그가 항상 보던 낡은 자동차 수리 매뉴얼들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두꺼운 트럭 엔진 정비 매뉴얼 안에서 그녀는 그것을 발견했다. 책의 일부를 정교하게 파내어 만든 비밀 공간. 그 안에는 낡은 가죽으로 된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펼친 민서의 눈이 커졌다. 그 안에는 알아볼 수 없는 복잡한 수식들과 암호 같은 기호들, 그리고 전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금융기관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결코 자동차 정비사가 쓸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단 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초회 장군. 그 이름 아래에는 위성 전화번호로 보이는 숫자 배열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 당신은 대체 누구였던 거야? 한편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박태진에게 한 가닥 희미한 빛이 비쳤다. 과거에 그에게 큰 신세를 졌다가 지금은 몰락한 옛 동료가 그를 찾아온 것이다. 그는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박태진에게 술을 따라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형님,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매일 술이나 마시고 있는 거 아니야. 박태진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옛 동료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다. 사실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빛의 세계가 아닌 어둠의 세계에 속한 방법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서울의 그림자 세계를 지배하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모르지만 모두가 그를 용광롱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마음만 먹으면 죽은 기업도 살리고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에게 밑보이면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린다고도 하고요. 박태진은 콧방귀를 뀌었다. 무슨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소리야. 나이 먹고 그런 허황된 이야기를 믿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형님. 몇 년 전 파산 직전까지 갔던 명성그룹이 기적적으로 재기한 것도 사실은 용왕의 도움이 있었다는 게 정설입니다. 다만 그를 만나는 것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고 만난다 해도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옛 동료가 떠난 후에도 박태진의 머릿속에는 윤광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다.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그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며칠 후 박태진은 마지막 남은 인맥을 동원해 한자선 경매 행사의 입장권을 겨우 구했다. 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곳에서 혹시라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행사장 안에서 그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한때 그에게 고개를 숙였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를 벌레 보더듯 피했다. 그가 씁쓸하게 샴페인 잔만 기울이고 있을 때였다. 행사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완벽하게 소화한 한 남자가 있었다. 주변에 내로라 하는 CEO들과 정치인들이 그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다. 박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저 멀리서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 그는 강지훈이었다. 아니, 강지훈일 리가 없었다. 그 초라하고 무능했던 사위가 저런 모습으로 저 자리에 있을 리가 만무했다.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닮은 사람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 박태진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자석처럼 그 남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남자는 잠시 이쪽을 돌아보는 듯 했다. 거리가 멀어 표정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분위기는 박태진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같은 시각 남자의 곁에 서 있던 최 장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죽은 적이 박태진이 와 있습니다. 처리할까요? 강지훈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차에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위스키에 얼음을 넣은 것처럼 차가웠다. 아니, 그냥 두어라. 절망은 혼란과 함께 맛볼 때 가장 깊은 법이지. 그는 박태진을 그저 무대 위의 관객 중 하나로 취급할 뿐이었다. 그의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렸을 뿐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박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그는 아내에게 행사장에서 강지훈과 닮은 사람을 봤다고 중얼거렸다. 최은희는 당신이 헛것을 본 거겠지. 그 거지 같은 놈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있겠어요. 라며 일축했다. 하지만 박태진의 마음속에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용왕을 찾는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수소문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한편 자신의 방에서 민서는 아버지가 주워온 용왕이라는 이름의 전단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는 정비소에서 가져온 낡은 가죽 수첩이 들려 있었다. 용왕 그리고 최 장군.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의 단서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기묘하게 연결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정체가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두렵고도 설레는 예감에 휩싸였다. 박씨 가족은 같은 폭풍의 눈을 향해 서로 다른 길을 통해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절망의 끝에서 박태진은 마지막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가 수소문한 끝에 대한민국 VVIP들만을 위한 비공개 자선 경매 행사에 용왕이 귀빈으로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어낸 것이다. 그 행사는 돈만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철저하게 검증된 소수만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다. 입장권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박태진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렸다. 그는 아내 최은희가 목숨처럼 아끼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명품 시계를 헐값에 처분했다. 그리고 그 돈을 들고 과거 자신의 밑에서 일했던 한 인물을 찾아가 무릎을 꿇었다. 수시간의 애원과 굴욕 끝에 그는 간신히 행사장 구석에 서 있을 수 있는 말단 스태프용 출입증 3장을 손에 넣었다. 행사가 열리는 날 저녁 박씨 가족은 초라한 모습으로 서울 최고의 6성급 호텔 임페리얼 팰리스 앞에 섰다. 최은희는 가짜 진주 목걸이로 허전한 목을 감쌌고 박진우는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한때 이런 장소의 주인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인처럼 뒷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신세였다. 행사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결정체였다. 천장에서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재벌 총수들과 정치인 법조계 거물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씨 가족은 그들 사이에서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 누구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몇몇은 노골적인 경멸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벽에 기댄 채 오직 용왕이 나타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잠시 후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무대 위로 스포트라이트가 비쳤다.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서서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밤의 주인공을 모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를 서울의 숨은 지배자라고 부르고 또 어떤 이는 그를 시장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단 하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용왕, 롱왕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와 함께 행사장 정문이 천천히 열렸다. 모든 하객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박씨 가족도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한 남자가 걸어 들어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무게감이 실려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원단으로 제작된 맞춤 턱시도는 그의 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모든 이의 경배를 받으며 무대를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이 환한 조명 아래 드러나는 순간 박씨 가족의 시간은 멈췄다. 박태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의 뇌가 눈앞의 광경을 인지하기를 거부했다. 최은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의 머릿속에서 그림자 독사의 악몽과 눈앞의 남자가 겹쳐지며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그 남자,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용왕. 그는 바로 그들이 벌레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전 사위 강지훈이었다. 행사장 한쪽 구석에서 박민서 역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달리 자신의 마지막 남은 명품 가방을 팔아 정식 하객으로 입장해 있었다. 남편의 정체를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마주한 진실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저 남자가, 저렇게 수많은 거물들의 경배를 받는 저 남자가 지난 3년간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기름때를 묻히던 그 사람이란 말인가. 강지훈은 무대 중앙에 섰다. 우레와 같던 박수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고 거대한 홀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객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박씨 가족이 서 있는 구석에 잠시 머물렀다. 그들은 마치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벌벌 떨고 있었다. 강지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최첨단 음향 시스템을 통해 행사장 구석구석으로 명확하게 퍼져나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박씨 가족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용왕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년간 다른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바로 강지훈이라는 이름으로.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저는 3년 전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그 집의 가장은 태상건설의 박태진 사장이었고 그의 아내는 최은희 여사, 그리고 아들은 박진우였습니다. 강지훈이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할 때마다 박씨 가족은 온몸이 칼에 베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경악과 흥미로 빛나며 그들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저를 사위로 맞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가난한 자동차 정비사 집안의 수치 언제든 내쫓아도 되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면전에 대고 거지라고 불렀고
손님들 앞에서는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서늘한 칼날이 되어 모든 이의 심장을 찔렀다. 그리고 얼마 전 박태진 사장의 황합잔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전국을 뒤져 그가 젊은 시절 잃어버렸던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회중시계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내내 밤을 새워 제 손으로 직접 수리해서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강지훈은 품에서 부서진 회중시계를 꺼내 보였다. 그의 아들 박진우는 이 시계를 고물상에서 주워온 쓰레기라며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게 위자료라며 돈 봉투를 던져주며 딸의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객석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소리를 내지 못했다. 강지훈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맺었다. 그들은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쫓아낸 것이 가난한 사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유일한 구원줄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박태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다. 박태진 사장, 당신은 용왕을 만나고 싶어 했지. 소원대로 당신 앞에 서 있소. 당신의 그 오만함과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그는 사회자를 향해 고개를 까딱했다. 오늘 자선 경매의 첫 번째 물품을 공개합니다. 오만과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을 위한 기부금 마련을 위해 방금 전 최종 부도 처리된 태상건설의 모든 자산 포트폴리오를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시작가는 단돈 1원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박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최은희는 결국 실신했고 박진우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이룩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이 그들이 가장 경멸했던 한 남자의 손에 의해 단돈 1원의 가치로 전락하여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있었다. 행사장의 모든 조명이 무대 위에 강지훈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부서진 가족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심판자의 표정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복수는 시작되었고 심판은 내려졌다. 자선 경매 행사가 끝난 밤, 박씨 가족의 몰락은 단순한 소문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에 생중계된 공개 처형이었다. 호텔을 빠져나오는 그들 앞에 익명의 제보를 받고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질문들이 칼날처럼 쏟아졌다. 박태진 사장님, 태상건설의 자산이 1원에 낙찰된 것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사위였던 강지훈 씨가 용왕이라는 사실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박진우 씨 사채비 때문에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다는 게 사실입니까? 박태진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고 최은희는 기자들을 향해 악을 쓰다 실신 직전에 이르렀다. 박진우는 공포에 질려 아버지 뒤에 숨기 바빴다. 한때는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이었던 그들은 이제 한낱 웃음거리이자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 경호원들에게 밀려 겨우 채에 올라탄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집이 아닌 차 앞 딱지가 붙은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날 이후 저택은 살아있는 무덤이 되었다. 박태진은 매일같이 값싼 소주병을 끼고 살았다. 그는 무너진 자신의 제국을 떠올리며 내가 뭘 잘못했단 말인가 라는 말을 넋두리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최은희는 자신의 보석함에 남아있던 가짜 장신구들을 부수며 울부짖었다. 그녀를 빛내주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텅 빈 껍데기뿐인 자신의 모습이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박진우였다. 그는 방 안에 틀어박혀 커튼을 친 채 작은 소리에도 경기를 일으켰다. 그림자 독사가 언제 자신을 쥐도 새도 모르게 끌고 가 칠흑 같은 바다에 던져버릴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가족 간의 대화는 사라졌다.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고통이었기에 그들은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각자의 절망 속에 고립되어 갔다. 박민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가족들의 몰락은 분명 그들이 자초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그녀 역시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녀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남편의 편에 서서 가족들을 설득하려 노력했더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후에는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헤집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저택 앞에 소리 없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최 장군이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정중하게 저택의 문을 노크했다. 문을 연 민서를 보고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박민서 여사님, 주군께서 용왕께서 여사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그의 부름에 소파에 쓰러져 있던 박태진과 최은희의 눈이 번쩍 뜨였다. 그들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듯했다. 민서야, 어서 가봐가서 잘못했다고. 비록 네가 그 사람 아내였지 않느냐. 네가 우리를 살릴 수 있어. 최은희가 딸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민서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구원을 위한 부름이 아니었다. 이것은 마지막 심판을 위한 소환이라는 것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채 올라탔다. 차는 그녀가 전에 가보았던 여의도의 더 스카이 팰리스로 향했다. 펜트하우스에 다시 들어선 순간 그녀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다. 지난번에는 그저 거대하고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이곳의 모든 물건, 창밖의 모든 풍경이 남편의 압도적인 힘과 권력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였다. 강지훈은 거실 중앙에 서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화려한 턱시도나 값비싼 실크 가운이 아닌 평범한 면 티셔츠에 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편안한 옷차림. 하지만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여전했다. 그는 민서를 향해 손짓했다. 그녀는 홀린 듯 그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왜 그랬어?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 환갑잔치 날밤 그리고 그 이전의 수많은 날들 동안 당신은 왜 침묵했지? 그 질문에 민서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다. 무서웠어요. 모든 걸 잃을까봐 무서웠어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도, 오빠의 비난을 감당하는 것도. 그리고 당신이 내 곁을 떠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요. 그래서 비겁하게 눈을 감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것은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 자체였지만 그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음을 고백했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지켜보았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다. 당신 가족은 그들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모든 재산을 잃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노동의 의미를 배우게 되겠지. 그게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벌이자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는 민서에게 다가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첫째, 가족에게 돌아가 그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나는 당신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져 줄게. 둘째, 당신의 과거를 모두 버리고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걷는 거야.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도 용왕의 아내로서 걷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 화려한 보석이나 명품 가방은 없을 거다. 대신 당신은 나와 함께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고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내 등 뒤에서 칼이 날아오는 것을 막아줘야 할지도 몰라. 그래도 나와 함께 가겠어. 그것은 시험이었다. 그녀가 사랑한 것이 용왕의 권력과 부인지 아니면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본질인지 확인하는 마지막 질문이었다. 민서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강지훈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나는 용왕의 아내가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아내 강지훈 씨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당신이 정비사였을 때도 그리고 지금도. 당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나는 당신 곁에서 함께 걸을게요. 그것이 내 사랑을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녀는 용왕이 아닌 강지훈을 선택했다. 그가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강지훈의 얼음장 같던 얼굴에 3년 만에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젖은 뺨을 감쌌다.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조용한 순간이었다. 강지훈과 박민서는 펜트하우스의 거실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서 있었다. 3년간의 오해와 고통 그리고 짧지만 강렬했던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고요함이었다. 민서는 지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이 남자의 진짜 세상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위험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있을 때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완벽한 안정감을 느꼈다. 후회하지 않아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당신이 알던 모든 화려한 삶을 잃었어. 앞으로는 어쩌면 더 힘든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데. 민서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내가 후회하는 건 딱 하나뿐이에요. 당신이 혼자서 아파하는 동안 내가 당신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거. 이제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 거예요.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은 최 장군의 다급한 등장으로 깨졌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와 지훈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죽은 죄송합니다만 긴급 보고입니다. 흑귀, 쉐이구이.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흑귀. 그 이름이 나오자 강지훈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펜트하우스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흑귀는 용문과 오랫동안 대적해온 숙적 북쪽 대륙에 기반을 둔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다. 그리고 그 수장인 제갈성 주거청 한지훈이 유일하게 라이벌로 인정하는 교활하고 잔인하기로 이름난 자였다. 3년 전 지훈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해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흑귀와의 마지막 결전 때문이었다. 당시 용문은 승리했지만 지훈 역시 큰 부상을 입었고 조직은 재정비할 시간이 필요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여 적들을 속이고 평범한 정비사로 살아가며 힘을 회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민서를 만난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지만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는 자신의 정체를 더욱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결국 적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다. 제갈성 그놈 내가 돌아온 것을 나약함의 증거라고 판단한 모양이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내 죽은 저희 정보망에 따르면 흑귀의 핵심 전력들이 비밀리에 국내로 잠입하고 있으며 용문의 주요 사업체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 장군의 보고에 민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지훈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오히려 그의 눈에는 기다렸다는 듯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잘 됐군.
숨어있는 쥐들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졌으니. 그는 서재의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섰다. 그리고는 마치 교향곡을 지휘하듯 짧고 정확한 명령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최 장군 청룡 부대는 흑귀놈들의 자금줄인 블랙터틀 파이낸스의 전산망을 파괴해라. 단 1원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 백호 부대는 잠입한 놈들의 은신처를 모두 파악해서 포위망을 구축해. 단 한 놈도 살아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주작 부대는 언론을 통제하고 이번 작전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모든 흔적을 지워. 그리고 현무 부대는 나와 함께 직접 제갈성을 만나러 간다. 그날 밤 서울의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쟁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사냥에 가까웠다. 3년간 힘을 비축하고 있던 용문의 전력은 흑귀의 상상을 초월했다. 강지훈의 완벽한 전략 아래 흑귀의 조직원들은 자신들이 공격을 시작하기도 전에 각계격파 당했다. 그들의 자금줄은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은신처는 맹수들의 소굴로 변했다. 새벽녘 인천항의 한 버려진 창고. 제갈성은 자신이 완벽하게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의 앞에는 강지훈이 최 장군과 현무 부대원 몇 명만을 대동한 채 서 있었다. 오랜만이군 제갈성. 지훈의 목소리가 창고 안에 울렸다. 내 놈 살아있었구나. 3년 동안 죽은 척 연기를 했던 거냐. 제갈성이 이를 갈며 외쳤다. 연기는 끝났다. 그리고 너희들의 시대도 오늘로써 끝이야.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강지훈이 손짓하자 현무 부대원들이 그림자처럼 쇄도했다. 제갈성과 그의 마지막 남은 부하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1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강지훈은 쓰러진 제갈성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길고 길었던 악연에 마침표가 찍혔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 외곽의 한 건설 현장. 박태진은 안전모를 쓰고 교통정리용 경광봉을 흔들고 있었다. 땡볕 아래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것은 고됐지만 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다. 그는 땀 흘려본 돈으로 사먹는 컵라면이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맛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었다. 시장의 작은 식당에서는 최은희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한때는 명품만 휘감던 그녀의 손은 이제 설거지와 음식 준비로 거칠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미소 지으며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할 줄 알게 되었다. 박진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시내를 누비는 배달기사가 되었다. 강지훈이 그의 빚을 비밀리에 모두 처리해준 대신 평생 그 돈을 자신의 힘으로 갚아나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 땀 흘려 돈을 버는 것의 소중함과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배우고 있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되찾고 있었다. 가끔 민서는 멀리서 차를 세우고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곤 했다. 한편 용문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강지훈은 용왕재단이라는 이름의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과거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과 억울함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기 위한 조직이었다. 민서는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 자신의 경험과 따뜻한 마음으로 재단을 이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는 연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용문의 또 다른 심장이 되었다. 어느 맑은 날 새벽 강지훈과 민서는 다시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섰다. 동쪽 하늘에서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그 안에는 스위스의 장인에 의해 완벽하게 복원된 회중시계가 영롱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시계는 다시 힘차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과거이자 나의 미래에 대한 약속이야. 지훈이 민서의 손에 시계를 쥐어주며 말했다. 정직하게 살고자 했던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당신을 영원히 지키겠다는 나의 맹세. 민서는 미소 지으며 시계를 받았다. 이제 그녀는 강지훈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했다. 그는 여전히 그림자 세계의 제왕 용왕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불타는 고독한 왕이 아니었다. 그는 겸손의 가치를 알고 약자를 보호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왕으로 거듭나 있었다. 두 사람은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바라보았다. 그 태양은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그들의 새로운 삶을 비추는 희망의 빛이었다. 용왕의 진정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엄마 이모는 언제 와 혜운이 보고 싶어. 작은 혜운이가 엄마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속삭였다. 아이의 맑은 눈은 기대감으로 반짝였다. 이서연은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모는 오늘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님이라서 아주 바쁘실 거야. 우리 혜운이 조금만 더 얌전히 기다릴 수 있지. 아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동생 서진은 오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자신들을 반기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오늘 아침 엄마 박숙자 여사가 그녀에게 신신당부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서연아, 제발이다. 그냥 구석에 조용히 있다가 밥만 먹고 와. 괜히 사람들 앞에 나서서 서진이 체면 깎지 말고. 윤서방네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내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니? 엄마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혔다. 내 꼴, 가난한 미혼모. 그것이 지금 세상이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딸을 부르는 이름이었다. 5년 전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의 컨설팅 펌에서 가장 촉망받는 전략가였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딸을 낳아 기르며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그녀가 지난 5년간 견뎌온 치열한 삶은 이곳의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였다. 바로 그때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 이서진의 모습을 드러냈다. 순백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는 재벌 3세인 신랑 윤태민의 팔짱을 끼고 하객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기둥 뒤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하지만 혜은이의 눈은 이모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이모다, 엄마 이모한테 가요. 아이가 손을 끌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나아갔다. 그녀가 동생의 앞에 섰을 때 서진의 완벽한 미소에 아주 잠깐 미세한 균열이 일었다. 그녀의 시선은 언니의 낡은 원피스와 혜은이의 작은 신발에 머물렀다. 그 눈빛에는 반가움이 아닌 노골적인 수치심과 짜증이 담겨 있었다. 언니, 왔네. 서진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혜은이도 왔구나. 결혼 축하해, 서진아. 정말 예쁘다. 서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지만 서진은 듣는 둥 마는 둥 했다. 옆에 있던 신랑 윤태민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치 길가의 벌레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의 오만함은 숨기려야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서진아, 이분들은 누구? 윤태민의 어머니즈. 서연의 새로운 사돈이 될 여자가 우아한 척 물었다. 서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어머니 제 언니예요. 그리고 조카. 그녀는 조카라는 단어를 마지못해 내뱉었다. 어머, 그러셔. 그런데 행색이 꼭 우리 집 가사도우미 같네. 호호. 사돈의 말은 웃음소리에 감싸인 독침이었다. 주변의 하객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연은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딸의 손을 잡고 다시 구석으로 돌아가려 했다. 사건은 바로 그때 터졌다. 돌아서던 혜은이가 흥분한 나머지 발을 헛디디며 옆을 지나가던 윤태민의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을 치고 말았다.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샛노란 샴페인이 그의 수천만 원짜리 턱시도 재킷 위로 쏟아졌다. 순간 연 회장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윤태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죄송합니다. 아이가 실수로... 서연이 황급히 사과하며 손수건을 꺼내 닦으려 했다. 하지만 윤태민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는 서연과 혜은이를 경멸적으로 노려보며 소리쳤다. 실수,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어디서 굴러먹던 애를 데리고 와서 이 신성한 결혼식을 망치려는 거잖아.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이 필요해서 이런 추태를 부리는 거냐고. 그의 무자비한 비난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의도적인 모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이 하객들 앞에서 조각나는 것을 느꼈다. 더 비참한 것은 동생의 반응이었다. 서진은 언니를 감싸주기는커녕 윤태민의 옆에 서서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쏘아붙였다. 언니, 내가 조용히 있으라고 했지. 어떻게 내 결혼식에 와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망쳐야만 속이 시원해. 정말 너무한다. 그녀의 비난은 쐐기였다. 마지막 남은 희망과 기대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였다. 서연은 더 이상 변명할 기력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리는 딸을 품에 꼭 안아줄 뿐이었다. 여봐요. 경호원들 뭐하고 있어? 윤태민이 손뼉을 치며 소리쳤다. 당장 이 여자랑 애 여기서 끌어내. 우리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야. 검은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은 서연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았다. 이러지 마세요. 제 발로 나갈게요. 서연이 애원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녀를 그리고 그녀의 딸을 짐짝처럼 끌고 연회장 밖으로 향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보내는 동정과 조롱 경멸의 시선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것 같기도 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다. 서진은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외면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매라는 연은 그 순간 완전히 끊어졌다. 아쿠앙! 화려한 연회장의 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닫혔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천국 다른 한쪽은 지옥이었다. 서연은 차갑고 텅 빈 복도에 서서 품에 안긴 채 흐느끼는 딸을 다독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다. 치욕, 멸시, 배신감. 그 모든 감정의 파도가 지나간 자리에 차가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다시는 누구도 자신과 자신의 딸을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겠다고. 차가운 복도에 홀로 남겨진 이서연은 자신의 슬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품에 안긴 딸 혜은이가 공포에 질려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억지로 밀어내고 오직 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다. 혜은아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뚝. 그녀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우리 그냥 재미있는 게임 한 거야. 이제 게임은 끝났어. 우리 혜은이 엄마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서연은 딸 앞에서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씩씩하게 일어서서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하지만 호텔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망은 무거웠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그녀를 따라왔다. 방금 전 겪은 굴욕적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호텔 밖으로 나왔을 때 회색빛 도시의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안의 화려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현실이었다. 서연은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횡단보도 앞에 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울음으로 지친 혜운이가 갑자기 쌕쌕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아이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다. 혜운아, 천식 발작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황급히 항상 가지고 다니던 가방을 뒤졌다. 하지만 비상용 호흡기는 보이지 않았다. 연회장에서 쫓겨날 때의 그 경황 중에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다. 안 돼. 서연의 얼굴에 처음으로 절망적인 공포가 떠올랐다. 그녀는 아이를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주변의 행인들은 그저 힐끗 쳐다볼 뿐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렸다. 무슨 일입니까? 도움이 필요합니까? 고개를 들자 날카로운 눈매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방금 최고급 세단에서 내린 듯했고 그의 뒤에는 비서와 운전기사가 대기하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다른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호텔에 왔다가 소란을 보고 차를 세운 것이었다. 그는 감정적인 동요 없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천식 발작인 것 같군요. 구급차는 불렀습니까? 그의 이성적인 목소리에 서연은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렸다. 그녀 안에 엄마가 아닌 위기관리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다. 네. 급성기관지 경련입니다. 비상호흡기가 없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이를 진정시키고 기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서연은 울음을 삼키며 침착하고 전문적인 용어로 상황을 설명했다. 강지훈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낡은 옷을 입은 평범한 여인의 입에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냉철한 판단력이었다. 그는 그녀의 허름한 옷차림 너머에 숨겨진 강인한 눈빛을 보았다. 강지훈은 즉시 운전기사에게 지시했다. 김비서 국내 최고의 응급의료팀을 보유한 서울 VVIP 병원에 연락해서 앰뷸런스를 보내라고 해. 내 이름으로. 그의 이름 석자가 가진 힘은 막강했다. 5분도 차에 되지 않아 최신 의료장비를 갖춘 앰뷸런스가 도착했다. 구급대원들이 혜운이를 응급처치하는 동안 강지훈은 자신의 코트를 벗어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우선 병원으로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병원 응급실. 다행히 혜운이는 신속한 조치 덕분에 금방 안정을 되찾고 잠이 들었다. 서연은 딸의 침대 옆에서 잠시 숨을 고른 뒤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훈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갚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지훈은 담담하게 말했다. 그는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 2잔을 뽑아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상황 대처 능력이 놀랍더군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성을 잃었을 텐데. 혹시 직업이 의사나 간호사입니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책을 좀 읽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았다. 강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예리한 사람이었고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검은색 카드에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회장 강지훈이라는 글자와 개인 연락처만 간결하게 적혀 있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당신의 그 침착함이 가치를 인정받을 기회를 찾는다면 연락하십시오. 그의 말은 집적거림이 아닌 순수한 사업적 제안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짧은 인사를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서연은 그의 명함과 어깨에 걸쳐진 그의 따뜻한 코트를 번갈아 보며 멍하니 서 있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 위치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회장실.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의 비서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마침내 찾았습니다. 3년간 찾아 헤맸던 그 사람. 저희 회사가 상장할 당시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구했던 전설적인 방어 전략 히드라 디펜스 보고서에
진짜 작성자 말입니다. 강지훈의 눈이 번뜩였다. 히드라 디펜스. 업계의 허를 찌른 천재적인 전략으로 당시 신생기업이었던 베리타스를 구해낸 1등 공신이었다. 그는 보고서의 작성자가 자신이 반드시 영입해야 할 최고의 인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누구지?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 당시 K컨설팅의 주임 연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발표되기 직전 내부 스캔들에 휘말려 갑자기 퇴사했고 그 공은 그녀의 상세에게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종적을 감췄는데 저희 팀이 마침내 최근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비서가 태블릿 PC의 화면을 강지훈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그녀의 과거 이력과 함께 최근에 찍힌 듯한 사진 한 장이 떠 있었다. 강지훈은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다. 사진 속의 여인은 방금 전 병원에서 만났던 바로 그 여자였다. 낡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슬픔과 강인함이 공존하던 눈빛을 가진 여자.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필연이었다. 그가 3년간 찾아 헤맨 천재 전략가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그의 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강지훈의 입가에 천천히 흥미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것은 사냥감이 아닌 최고의 무기를 발견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김비서. 그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그리고 업계 최고 대우로 영입 제안서를 준비해. 한시도 지체 없이. 결혼식의 악몽이 지나가고 며칠이 흘렀다. 이서연의 삶은 다시 잿빛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새벽에 일어나 딸 혜은이의 아침을 챙기고 어린이집에 보낸 뒤 3군데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했다. 오피스텔 청소 서류 번역, 데이터 입력. 그녀의 뛰어난 두뇌와 재능은 최저시급의 노동으로 소모되고 있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는 지친 몸을 이끌고 딸의 저녁을 챙기고 아이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시간에 낡은 노트북을 켜고 끊임없이 변하는 세계 경제와 기업들의 동향을 분석했다. 언젠가 다시 비상할 날을 위한 그녀만의 처절한 날갯짓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단정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자신을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회장 비서실장 김민호라고 소개했다. 강지훈의 비서였다. 이서연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요.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김민호 비서는 정중하게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 한 부를 꺼냈다. 저희 회장님께서 이서연 씨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는 계약서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직책은 전략적 위기관리팀의 팀장입니다. 연봉은 그가 제시한 금액은 서연이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그리고 거주지는 학군이 가장 좋은 타워팰리스 아파트가 제공되며 개인 운전기사와 차량 따님인 이혜운 양의 모든 교육비는 물론 해외 유학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너무나도 달콤한 꿈처럼 들렸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의심과 경계심이 고개를 들었다. 무슨 말씀이시죠?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착오 없습니다. 김민호 비서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잘랐다. 회장님께서는 3년 전 히드라 디펜스를 설계한 천재를 찾고 계셨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서연 씨가 업계 최고라고 믿고 계시며 이등과는 일하지 않는 분입니다. 이것은 동정이나 자선이 아닙니다. 이서연 씨의 능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심장이 멎는 듯했다. 히드라 디펜스. 그녀의 20대 모든 열정과 재능을 쏟아부었지만 상사의 배신으로 빼앗겨버린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보고서. 누군가 그것도 강지훈 같은 거물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전율했다. 하지만 동시에 다시 그 상처투성이의 기업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했다.
김민호 비서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놓아둔 채 조용히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작고 비좁은 단칸방에서 계약서를 펼쳐놓고 밤을 지새웠다. 한쪽에는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화려한 제안이, 다른 한쪽에는 곤히 잠든 딸 혜운이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끝없는 갈등에 휩싸였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딸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더 이상 월세와 병원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 하지만 다시 그 배신과 암투가 난무하는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과연 연약한 딸을 지켜낼 수 있을까? 그녀는 잠든 딸의 뺨을 쓰다듬었다. 이 작은 아이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다. 더 이상 가난 때문에 기죽지 않게 해주고 싶었다.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었다. 바로 그 시각 서연의 동생 서진이 살게 된 호화로운 신혼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거실의 대형 TV에서는 연일 긴급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윤성건설 경영권 위협, 정체불명의 피닉스 캐피탈, 적대적 M&A 선언, 사상 최악의 위기, 윤성건설 주가 연일 폭락. 시아버지인 윤일환 회장은 소파에 앉아 연신 담배를 피워댔고 남편 윤태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비자금 횡령 사실이 이번 사태로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서진은 자신이 꿈꾸던 재벌 며느리의 삶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야. 피닉스 캐피탈이라니, 그 악랄한 기업 사냥꾼 놈들이 왜 우리를 윤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피닉스 캐피탈은 기업을 헐값에 인수한 뒤 자산을 모두 팔아치우고 껍데기만 남겨두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벌처 펀드였다. 이번 위기는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회사에 존폐가 걸린 문제였다. 패닉에 빠진 그들 사이에서 서진의 엄마 박숙자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서연이가 예전에 컨설팅 회사에 다녔지 않니? 이런 일에 대해 좀 알지도. 그 말에 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언니가 뭘 안다고 우리 결혼식 망쳐놓은 것도 모자라서 이제 우리 집 망하는 꼴까지 보라는 거야. 하지만 박숙자 여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그녀는 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몰래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결혼식 전날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차갑게 말하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절박하고 애원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연아, 나다 엄마야. 큰일 났다. 윤성건설이 내 동생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 네가 예전에 그런 쪽에서 일했잖니. 어떻게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제발 네 동생 인생이 걸린 문제야. 서연은 전화기를 든 채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눈앞에는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자신을 벌레처럼 내쫓았던 가족이 이제 와서 자신에게 도움을 구걸하고 있었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복수심보다는 그들의 천박함에 대한 깊은 환멸이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제안은 단순히 돈과 명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권의 문제였다. 이 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그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서연은 엄마의 애원을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잠시 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강지훈의 비서 김민호 실장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김민호 실장님, 이서연입니다. 회장님의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서연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낯선 경험을 했다. 그녀는 낡은 아파트를 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대신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그녀에게 문을 열어주었다. 차가 여의도의 심장부에 위치한 하늘을 찌를 듯한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 본사 빌딩 앞에 멈췄을 때 그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기분을 느꼈다. 김민호 비서실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서연의 낡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깊은 존중을 담아 그녀를 안내했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이끈 곳은 사무실이 아니었다. 빌딩의 VVIP층에 위치한 최고급 명품 브랜드의 쇼룸을 방불케 하는 프라이빗 스타일링 룸이었다. 이것은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김 비서가 말했다. 전장에 나가는 장수에게는 최고의 갑옷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이서연 팀장님께 드리는 첫 번째 무기입니다. 스타일리스트 팀이 그녀에게 붙었다. 그들은 그녀의 사이즈를 재고 피부톤을 분석하고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아냈다. 낡고 색이 바랜 원피스는 벗겨지고 몸에 완벽하게 맞는 세련된 파워수트와 블라우스 날렵한 하이힐이 그녀에게 주어졌다. 머리는 다듬어졌고 옅은 화장은 그녀의 지친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서연은 숨을 멈췄다. 거울 속에는 5년 전 K컨설팅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에 자신이 서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에는 과거의 치기 어린 자신감 대신 고난을 통해 얻어진 깊이와 강인함이 더해져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의 변화가 아니었다.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의 새로운 사무실은 사무실이라기보다는 전쟁 상황실에 가까웠다. 벽면은 거대한 스크린으로 채워져 있었고 베리타스의 모든 데이터와 실시간 정보가 그 위를 흐르고 있었다. 그녀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소수의 엘리트 분석가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훈 회장이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그는 군더더기 없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다. 환영합니다, 이 팀장.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군요. 그의 목소리는 사적인 감정이 배제된 순수한 비즈니스 파트너에 대한 그것이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윤성건설입니다. 피닉스 캐피탈이 표면적인 적이지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있을 거라 짐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윤성건설을 구하는 데에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 위기를 어떻게 해체하는지 그 과정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나의 모든 권한과 베리타스의 무제한적인 자원을 위임합니다. 히드라 디펜스의 창조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내게 증명해 보이시오.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 이것은 그녀의 가족을 위한 구제활동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무대였다. 그날부터 서연은 상황실에 틀어박혔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갈증을 풀어내듯 데이터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팀원인 엘리트 분석가들은 처음에는 낙하산으로 들어온 이 미지의 여자에게 회의적인 시선을 보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회의감은 순식간에 경외심으로 바뀌었다. 서연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만 개의 데이터 조각들 속에서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내고 흩어진 점들을 연결하여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낮을 잊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며 무서운 집중력으로 정보를 분석했다. 그녀는 물을 만난 물고기처럼 자신의 진짜 세계로 돌아와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발견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순영안의 자금 흐름 속에서 아주 미세하고 교묘한 패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결국 단 한 사람의 비밀 계좌로 흘러 들어간 돈의 흔적. 그 계좌의 주인은 바로 그녀의 새로운 매제 윤태민이었다. 진실이 드러났다. 윤태민은 수년간 회사 돈을 횡령해왔다. 그리고 피닉스 캐피탈의 공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윤태민의 비리에 앙심을 품은 내부자가 회사의 취약점에 대한 정보를 피닉스 캐피탈에 흘린 것이었다. 이 위기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진 결과물이었다. 서연은 즉시 강지훈과의 미팅을 소집했다. 거대한 스크린 앞에서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밝혀낸 모든 것을 펼쳐보였다.
그녀는 윤태민의 횡령 구조 유력한 내부 배신자의 신원, 그리고 피닉스 캐피탈의 예상 공격 루트까지 완벽하게 도식화했다. 그녀의 브리핑은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방역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1단계 금융 유도 로우다우입니다. 적의 힘을 역이용하는 겁니다. 피닉스 캐피탈과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저희는 공황 상태에 빠진 채권자들로부터 윤성건설의 부실 채권을 헐값에 비밀리에 매입 제1 채권자의 지위를 확보합니다. 2단계 심리전입니다. 횡령에 대한 정보를 언론의 익명으로 흘립니다. 모든 것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정보만을 흘려 윤성건설 경영진과 피닉스 캐피탈 사이에 불신과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쿠데타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베리타스가 최대 채권자이자 숨은 주주였음을 공개하고 경영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인 윤태민을 외과수술처럼 정확하게 제거합니다. 강지훈은 팔짱을 낀 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그의 얼굴에 깊은 만족감의 미소가 번졌다.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잔인할 정도로 우아하고 천재적인 전략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인하지. 마음껏 해보시오, 이 팀장. 회의실을 나온 서연은 전쟁 상황실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전쟁을 앞둔 장군이었다. 그녀에게는 이제 계획이 있었고 막강한 힘이 있었으며 모든 것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전쟁 상황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과 서늘한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차분하고 정확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가난에 찌든 미혼모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명의 엘리트들을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의 목소리였다. A팀 지금부터 윤성건설의 회사채를 2차 시장에서 매입한다. 목표가는 액면가의 60% 이하. 알파브라보 찰리, 세계의 유령 법인을 통해 자금 흐름을 분산시켜서 추적을 피하도록 B팀 피닉스 캐피탈의 모든 통신을 감청한다. 그들이 누구와 접촉하고 어떤 제안을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고해. 그녀의 지시에 한때 그녀를 의심했던 분석가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눈에는 이제 그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복잡한 자금의 흐름이 펼쳐졌다. 스위스, 홍콩, 케이맨 제도를 거친 돈들이 윤성건설의 부도 위기에 겁을 먹고 헐값에 채권을 던지는 은행과 투자 펀드들로부터 조용히 그들의 자산을 흡수하고 있었다. 불과 며칠 만에 베리타스는 그 누구도 모르게 윤성건설의 운명을 쥘 수 있는 최대 채권자의 자리에 올라섰다. 같은 시각 윤성건설의 회장실은 지옥의 풍경이었다. 윤일환 회장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평생 자신을 지지해주던 은행들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리고 회사의 빚을 휴지 조각처럼 팔아치우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 모든 걸 사들이고 있는 거야? 왜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는 거냐고. 그는 비서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아들 윤태민은 유능한 척 보이려 애썼지만 그의 대책들은 하나같이 경험 없는 자의 어설픈 발악에 불과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이서진은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당신 모든 게 완벽하다고 했잖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들의 신혼생활에도 서서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다시 베리타스의 전쟁 상황실. 이서연은 1단계 작전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제 2단계 심리전의 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팀이 찾아낸 야망 있고 특종의 목마른 한 경제부 기자를 타겟으로 삼았다. 이 기자에게 익명의 소스를 보낸다. 그녀가 지시했다. 윤태민의 횡령에 대한 전체 증거가 아니야.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는 몇 개의 거래 내역, 비자금의 존재를 암시하는 단서, 그리고 고위 임원의 도덕적 해이를 언급하는 암호 같은 문장들만 보낸다. 추적 불가능하도록 공용 와이파이를 통해 암호화된 채널로 작전은 완벽하게 실행되었다. 잠시 후 한 경제 전문지의 인터넷판에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윤성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 위기의 진짜 원인은 내부 부패인가? 기사의 파급력은 즉각적이고 파괴적이었다. 윤성건설 내부는 완전히 뒤집어졌다. 임원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동요했다. 윤태민은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었다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윤일환 회장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피닉스 캐피탈 역시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단지 경영 상태가 부실할 뿐 자산은 탄탄한 회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속이 완전히 썩어 있는 회사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들은 이서연의 예측대로 위험을 재평가하기 위해 공격적인 인수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그들의 예봉이 꺾인 것이다. 이 뉴스를 본 서진과 박숙자 여사는 경악했다. 이제 집안의 스캔들이 온 세상에 알려졌다. 박숙자 여사는 다시 한번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거의 울부짖는 목소리였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니? 제발 우리 좀 살려줘.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애원 위에 군림하는 존재였다. 전쟁 상황실의 모든 스크린에는 그녀가 만들어낸 폭풍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폭락하는 윤성건설의 주가 불타오르는 뉴스 채널 우려를 표명한다는 피닉스 캐피탈의 공식 성명. 이서연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팀원들은 경애와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 몇 번의 키보드 조작으로 거대 기업 2개를 동시에 마비시킨 것이다. 그때 강지훈 회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황실로 들어왔다. 훌륭하군. 그들의 견고한 성을 카드로 만든 집으로 바꿔버렸어. 다음 수는 뭐지, 이 팀장? 서연은 날카롭고 맑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양쪽 모두 약해졌고 서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체크메이트를 준비할 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자신감이 넘쳤다. 첫 번째 방역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거대한 성은 이제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윤성건설의 임시 주주총회장. 공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다. 단상 아래에는 회사의 운명에 불안해하는 소액 주주들과 회사의 뼈까지 발라 먹으려는 듯한 피닉스 캐피탈의 대리인들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단상 위에는 완전히 패배한 장수 같은 얼굴의 윤일환 회장과 그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윤 회장은 피닉스 캐피탈이 내민 사실상의 항복 문서나 다름없는 회사 매각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이었다. 그의 며느리인 이서진과 그 엄마 박숙자 여사는 맨 앞줄에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윤일환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만년필을 집어 들었을 때였다. 광 총회장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강지훈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옆에는 김민호 비서실장과 한 무리의 변호사들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있었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금융계의 거물인 그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특히 피닉스 캐피탈의 대표단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강지훈은 연단으로 똑바로 걸어가 마이크를 잡았다. 회의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회의는 지금 잘못된 전제에 진행되고 있는 것 같군요. 그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다. 강지훈의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회의 의장에게 공식 서류 뭉치를 건넸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와 그 계열사들은 지난 몇 주간 윤성건설의 제1 채권자이자 단일 최대 주주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저희의 승인 없이는 어떠한 결정도 내려질 수 없습니다. 폭탄 선언이었다.
총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윤 씨 일가는 말문이 막혔고 피닉스 캐피탈 대표단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완벽하게 허를 찔린 것이다. 윤일환 회장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하지만 대체 왜 베리타스 같은 거대 기업이 저희 같은 회사에 관심을? 강지훈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희는 지금 상태의 윤성건설에는 관심 없습니다.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낸 후의 잠재력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조정을 총괄 지휘할 사람은 이 모든 계획의 진짜 설계자이지요. 강지훈은 문 쪽을 향해 손짓했다. 소개하겠습니다.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새로운 전략적 위기관리팀장 이서연 씨입니다. 다시 한번 문이 열렸다. 그리고 이서연이 들어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더 이상 결혼식장에서 끌려나갔던 초라한 미혼모는 없었다. 그녀는 몸에 완벽하게 맞는 짙은 색의 파워수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당당했고 표정은 차분했으며 온몸에서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들, 서진 박숙자 여사 그리고 윤태민, 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들의 뇌는 이 믿을 수 없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했다. 며칠 전 전화로 구걸했던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 저 권력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서연은 연단에 섰다. 그녀는 가족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총회장 전체에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연입니다. 그녀는 뒤쪽의 거대한 스크린을 이용해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무자비하며 눈부시게 명석한 해체 쇼였다. 그녀는 먼저 피닉스 캐피탈이 시장을 어떻게 조작하고 정보를 이용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그들의 명분을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그녀는 내부로 칼날을 돌렸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내부의 깊은 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녀는 스크린 위에 은행 거래 기록, 유령 회사의 세부 정보, 그리고 결정적인 이메일들을 띄웠다. 그녀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모든 비자금이 단 한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명확한 흐름도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윤태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장 같았다. 이 회사를 무릎 꿇린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아들이자 여러분의 전무이사인 윤태민 씨입니다. 총 회장이 폭발했다. 주주들의 고함과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다. 모든 것이 폭로된 윤태민은 파멸했다. 그는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라고 발악했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윤일환 회장은 스크린의 증거와 아들을 번갈아 보았다. 아들에 대한 배신감과 회사를 망친 무능함에 대한 절망감이 그를 덮쳤다. 이서진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박숙자 여사는 단상 위의 큰딸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자신들이 구원하고 동시에 파멸시킨 저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를. 그녀는 마침내 자신들이 어떤 존재를 내쳤는지 깨달았다. 바로 그때 서연의 팀으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은 경찰들이 총회장으로 들어와 횡설수설하며 발버둥 치는 윤태민에게 다가갔다. 이서연은 연단 위에서 그 모든 아수라장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심판은 끝났다. 경찰들이 윤태민을 연행해 나가자 주주총회장의 혼란은 서서히 가라앉았다. 하지만 이씨 가족을 둘러싼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정신을 차린 이서진과 그 엄마 박숙자 여사는 비틀거리며 단상 위에 이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공포와 절박함 그리고 뒤늦은 후회만이 남아있었다. 서연아, 박숙자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 어리석은 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네 동생도
망가진 인형 같던 서진이 흐느끼며 속삭였다. 언니, 미안해. 서연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나 복수심이 없었다. 그저 아주 먼 곳에서 이방인을 보는 듯한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리감만이 존재했다. 용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메마른 파도 소리 같았다. 회사는 안전해졌고 어머니와 서진이는 파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제가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하지만 제 용서는 두 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분이 저지른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니까요. 두 분은 저와 제 딸이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를 쓰레기처럼 내버렸습니다. 그건 사과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연단을 내려왔다. 그리고 어깨너머로 마지막 말을 던졌다. 두 분의 인생을 사세요. 그뿐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드라마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에게 생존을 주었지만 관계나 용서를 주지는 않았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판결이었다. 서연은 한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강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가족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그녀를 대했다. 훌륭한 성과였소, 이 팀장.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 저는 단지 계획을 실행했을 뿐입니다. 그녀 또한 프로페셔널하게 답했다. 그 계획을 세운 것이 바로 당신이지. 베리타스는 그저 무기였을 뿐. 강지훈이 말했다. 이제부터 윤성건설을 재건하는 진짜 일이 시작될 거요. 이 팀장이 그 일을 이끌어줄 것이라 믿소. 그들의 대화는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는 두 거대한 지성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했다. 몇 달 후 베리타스 인베스트먼트의 최고층 이서연은 자신의 넓고 세련된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를 자신감 있게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존경받는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개인 운전기사가 그녀를 태워 강남의 한 명문 사립초등학교로 향했다. 교문 앞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란 혜은이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다며 자랑스럽게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결혼식장에서 공포에 질려 울던 아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딸과 함께 돌아온 타워팰리스 아파트는 따뜻한 웃음과 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혜은이의 숙제를 도와주며 지난 5년간 꿈꿔왔지만 가질 수 없었던 평범하고도 행복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딸을 위한 완벽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방 안에서는 그녀의 세상이자 전부인 혜은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마침내 마음의 평온을 얻었다. 그녀를 구원한 것은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었다. 스스로를 구원할 기회, 그리고 그 기회를 붙잡고 전쟁에서 승리한 자기 자신이었다. 그녀의 입가에 조용하고 자신감 있는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마침내 활짝 피어난 꽃이었다.